이제 블로그를 쓰고 계신 선생님도 있고 안 쓰고 있는 선생님도 있고 들어야 되는 한 명이 안 왔네요. 누군지 알죠? 네. 근데 우리가 블로그를 왜 써야 됩니까? 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블로그 쓰는 활동들에 조금 더 힘이 붙을 텐데,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죠? PT, 수요. 우리가 트레이너들이 전국에 어디 가도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PT에 대한 수요가 없다. 나는 레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신규 문의가 안 올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PT에 대한 수요가 우리 센터 반경으로 아파트들만 계산을 해도 6천 가구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한 명만 살겠습니까? 그렇죠? 이 근방에 적어도 수만 명이 살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과연 PT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네. 이 많은 가구들이 우리 센터 주위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저 레이 카운티만 해도 뭐 4,500세대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요가 발생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듣고 뭐 레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PT 한번 받아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네이버를 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네이버에다가 뭐 어디 PT, 부산시청 PT라든지 뭐 거제동 헬스장 이런 거 쳤을 때 내가 PT를 모집하고 있다는 글이 상위 노출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선생님 한 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열심히 좀 작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그런 수요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각자로 연락이 오거나 또는 예약이 오거나 이런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PT 수요는 상담을 와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걸어와서 이렇게 와야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때를 대비해서 블로그를 깔아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PT 수요를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써야겠죠? 이 두 번째가 이제 거창하게 생존 스킬이라고 적었지만은 이직을 하던 간에 또는 뭐 창업을 하던 간에 내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기다리고만 있으면 워크인으로 수업을 채우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창업을 했다. 내 주변에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다. 지인도 없고 뭐 소개받을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트레이너를 계속 하고자 한다면 이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먹고 살려면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케팅을. 그렇죠? 두 번째로는 먹고 사는 생존 스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돈 벌어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의 수입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다들? 만족하세요? 아직 수업이 없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워크인에 대한 수요를 기다려가지고 뭔가 돈을 벌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래 걸리죠. 돈을 만족스럽게 벌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일 거고. 그래서 요 세 가지 너무 다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블로그여야 한가? 블로그를 왜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 저번에 들었었죠? 혹시 기억납니까? 블로그를 써야 되는 이유. 제일 많이 보는 거. 선생님은 왜 블로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연령층을 찾으시는 연령층의 다양함?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로그를 아마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회원 유입이 제일 많은 플랫폼이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일단은 검색 기반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은 유일하죠. 대한민국에서 PT를 찾을 때
뭐 구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다음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잖아요. 검색 기반으로 해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이 지역 기반 데이터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네이버죠. 그리고 실제로 이 어느 경로로 PT를 얻냐, 정보를 얻냐라고 하면 80%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 검색,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결국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수요가 네이버를 통해서 계속 이뤄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너무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10명 중에 8명의 고객을 그냥 놓치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내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네. 이 작업들을 내줘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트레이너가 돈을 잘 벌어가면 뭐 내가 센터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센터도 돈을 잘 버는 거고 같이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긴 글, 모든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서 유일하게 글을 많이 1000자 이상 써가지고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거는 블로그밖에 없어요. 인스타그램 캡션에 이만큼 적는다고 안 보잖아요. 특히나 인스타그램은 스크롤 형식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머물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거는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이 뭐 채민쌤이라는 사람의 인스타그램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다면은 내가 만든 콘텐츠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검색 기반 인스타그램은 내가 돈을 써서 광고하지 않는 한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노출시킬 수가 없죠. 서울에 있는 100만 명이 내 팔로우 해도 내한테 PT 받으러 안 올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스타그램은 이 차선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검색 기반과 80% 이상의 수요, 그리고 긴 글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PT 받으세요 한마디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받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네이버 블로그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때까지 왜 안 썼을까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일하면서 블로그를 관리하지 않았던 기간 중에서는 수요가 얼마나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블로그를 꼭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블로그를 하건 뭐 인스타에 뭐 릴스를 올리건 제일 중요한 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뭐 릴스도 엄청 많이 올려봤고 제 얘기입니다. 뭐 가디뉴스도 만들어보고 블로그를 엄청 많이 써봤는데 그 모든 활동들이 매출이나 상담으로 연결이 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된 지식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관점의 전환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레이너들은 맨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골반이 뭐 중립이 어쩌고 척추가 어쩌고 이런 말들을 운동을 하고자 하는 또는 PT에 좀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한다면 그게 뭐라고 들리겠어요? 만약에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초보자한테 내가 견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상방 하방 회전 이런 말 해봤자 안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맛있는 밥을 사 먹으러 갔을 때 뭘 찾아봐요? 그 가게의 주 메뉴가 뭔지,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는 어떤지, 또는 사진은 어떤지, 이 메뉴의 글자만 보고서는 우리가 이 음식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뉴의 사진은 어떤 식으로 나와서 그 음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정보들을 원한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 헬스장, 피트니스, PT에다가 딱 적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운동을 아예 안 해본 사람 기준으로 타겟을 설정해서 콘텐츠를 발행하는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트레이너 자랑을 한단 말이죠. 나 몸 좋습니다. 나 바디 프로필 찍었는데 이렇게 잘 나왔어요. 또는 나 시합 나가서 1등 했어요. 2등 했어요. 뭐 식단 관리 열심히 하는 거.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회원님이 워크인 상담을 왔어요. 앉혀놓고 내 자랑만 주구장창 해요. PT를 끊겠어요? 안 끊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온라인상에서 이 수요가 막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로 끄집어 오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막 쓸데없는 경갑 뭐 이런 말들을 내가 네이버에 많이 쓴다고 해서 블로그로 뭐 문의가 들어온다 라는 건 아니고요.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고객의 욕구, 문제점, 그 다음에 불편함, 이 네 가지가 답니다. 네이버의 블로그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리들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PT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그 돈만큼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누군가는 내 불편함을 해소할 하기 위해서 PT를 받는 거고, 또는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재활 운동이 필요해서, 또는 관리를 하면서 이런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은 이 욕구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서, 문서로서, 이미지로서 담아내게 된다면은 그게 제일 강한 블로그 활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좀 실습을 해보면서, 우리 왜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이 좀 후킹이 되는 멘트가 될까라는 거를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주제를 던져주면은 한 분씩 거기에 맞는 답변을 생각해보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소한 체격이 고민인 20대 초반의 남자 회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네이버에다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조금 후킹이 돼서 클릭을 할까? 라는 거를 가이센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체격을 키우기 위해서 네. 알아봤어요. 체격을 키우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사람한테는 왜소한 체격이 문제니까. 그러면은 생각나는 것도 있습니까? 살찌는 거. 살찌우는 법. 지현 씨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살찌우기 위한 건강한 식단을 잡는. 건강한 식단. 건강하게 살찌는 방법. 그쵸? 좀 마치 벌컥. 딴 거 얘기해 보세요. 겹치는 거 말고. 중량을 늘리는 거. 중량을 늘리는 법. 운동에 대한 요소를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그러면 중량을 생각하기 전에 헬스장을 가냐 마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긴장하지 마세요. 안 물어볼게요. 네, 막 생각하고 있었죠. 네. 초보자가 요거 쓰고. 초보자 운동 헬스장 분위기. 자꾸 나오고 있어요. 또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약한 뼈. 약한 뼈. 약한 뼈? 네. 약한 뼈. 생각지도 못한 부분입니다. 약한 뼈. 생각난 거 있어요? 혹시 두 분? 다 나왔어요? 이 생각해보면 거의 비슷한 답변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이 그냥 하나씩 던져가지고 나온 키워드들인데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아니죠. 네. 이걸 마인드 리딩 한다고 해요. 고객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보고 나서 이 뭐 제목을 쓰든지 뭐 내용을 작성을 하든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주제를 더 들어가 봅시다.
이 제시어가 하나 늘었죠.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실패를 했어요. 30대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 직장인의 여성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키워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보십시오. 맛있는 식단. 네. 접근성이 쉬운 운동. 접근성이 쉬운 운동? 얘기해 보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대표님. 제일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지속 가능한 식단. 실패했으니까. 준하쌤은? 제일 흔하게 걱정하는 사실 직장인 다이어트. 직장인 다이어트. 그쵸. 또 있어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뭐 점심이나 저녁 약속 이런 것들 그때 네. 먹을 수 있는 뭐 식단 같은 식단 관리. 그렇죠. 그러면은 다이어트에 대한 이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뭐 접근성 쉬운 운동 조금 어렵다 말이. 그렇죠.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다 보니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든지 뭐 다이어트, 직장인 다이어트, 식단 관리, 그렇죠. 자,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다이어트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성공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식단 관리를 우리가 대회 나갈 때처럼 하지 않아도 살 빠지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도 할 수 있는, 회사 생활하면서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식단 관리, 뭐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눈길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실패를 3년이나 했어요. 요요가 찌고 빠지고 계속 반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가 실패했던 요인이 여기 있습니다. 요요를 발생시키지 않는 식단 관리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회원이 이만큼이나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30대 어때요? 호르몬이 많이 변하는 시기죠. 그러면은 이런 공감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내가 20대 때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살이 쭉쭉 빠졌는데 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0대 여성에는 20대와는 다른 방법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호르몬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해야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직장인 여성, 맨날 스케줄에 뭐 그 회식이나 뭐나 이런 게 들어있어서 어려웠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여성 회원들이 이만큼이 있다. 근데 성공률이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이 사람의 키워드에 맞는 요소들을 잘 섞어가지고 그 사람이 혹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나왔던 키워드들을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글 제목,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올리면 카드 뉴스의 썸네일이라든지 릴스의 커버라든지 이런 데다가 처음에 딱 이 이미지를 보고 이 텍스트를 읽고 나서 이게 뭐야? 한번 보고 싶은데? 라는 느낌이 안 들면 내가 하는 이 열심히 글을 엄청 한 2시간 썼어요. 안 보면 어떡해요? 클릭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실제 회원님들의 사례죠. 레슨 회원님들 중에서 30대 여성이 있을 거고 회사 다니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회원님들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내가 글로서 잘 풀어낼 수 있는 과정을 블로그에다가 담아놔야 돼요. 여기까지 좀 어렵습니까? 다 이해돼요? 하나도 안 어렵죠? 네. 헤이.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까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블로그 제목이 되는 건데, 아까 왜소한 남성 첫 번째 주제는 좀 체격을 키우고 싶어 하는 남자의
주제였는데, 만약에 그런 거를 제목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제목이 좋을 것 같습니까? 글 제목 짓는 방법. 어렵죠? 뚝딱 나오지 않죠? 옆에 토스 하십시오. 만약에 대표님의 20대 남성 회원의 후기를 블로그로 쓴다 라고 하면 어떤 제목을 쓰고 싶어요? 글 제목에. 지우고 있는 동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블로그 얘기했는데, 예. 3개월간 10kg를 늘릴 수 있었던 방법. 3개월간 10kg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런 식의 제목이 나오겠죠.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눈빛이었는데. 바로 안 떠오르죠. 건강하게 몸을 키울 수 있는 방법. 건강하게 몸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좋습니다. 이게 어디서든 한 번씩은 두 분이 이야기해준 이 글이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봤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카피라이팅을 할 때 좀 후킹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스위트 스팟, 이 달콤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한 가지 예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다이어트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설이 있죠. 뭐,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철저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정설이죠. 그럼 그 반대로 완전히 미친 소리가 하나 있죠. 하루에 소주 2병씩 먹어도 살 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미친 소리죠. 그쵸? 근데 미친 소리, 그 가운데 어딘가에 이 스위트 스팟이 있어요. 너무 허황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말, 그런 거를 자극했을 때 클릭률이 가장 많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 이렇게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 일주일에 매일 빵을 먹었는데도 살이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술을 먹었는데 살이 이만큼 빠졌어요. 소주 일주일에 1회 먹고 살 뺀 방법 가능해요? 되죠. 네. 이게 왜 되는지는 다들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네. 소주 일주일에 5번 먹던 사람이 4번 줄이면 한 번 먹어도 살 빠지잖아요. 그런 거를 잘 공략을 하면 스위트 스팟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너무 정설에 가까운 표현들은 클릭을 하기가 조금 클릭률이 떨어진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카피라이팅을 할 때, 사실 저도 블로그 관리를 열심히 할 때 글 주제를 선정하고 제목을 뽑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본문에 대한 구성은 이 각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블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틀을 잡아놓고 AI한테 한 바퀴 돌리면 내가 학습시킨 대로 글의 구조가 나와요. 그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말투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문장으로 다듬어 가지고 올리면 글 뽑는 거는 진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입력값을 넣어주고 거기에 요청을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이 스위트 스팟을 자극을 해서 글로 유입을 시킬 것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클릭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활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카피라이팅을 먼저 만드는 연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잘 뽑았다 라고 하면, 자, 글의 구조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게 제목이에요. 두 번째가 도입부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 이게 마케팅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도입부에 한 7, 80%의 힘을 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킹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릴스를 만들고 뭘 하든 간에 지금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요. 집중해서 무언가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내 관심 있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새 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드라마 보면 처음에 되게 긴박한 상황을 연출을 하죠. 기승전결의 구조가 아니라 기승전 정도의 얘기를 결말은 보여주기 직전의 단계를 가장 처음에 보여주고 와 이게 뭐야? 왜 이런 상황이 됐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킨 다음에 다시 기승전결로 들어가는 구조를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영화를 마찬가지고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모든 마케팅 요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입부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후킹, 가치 입증, 행동 유도. 후킹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주제를 던져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점, 불편함, 그리고 뭐 공감 요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문제점, 욕구 이런 거에 대한 공감 요소를 전반부에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스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맞다 이거 내 얘긴데 이 사람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지?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안 보고도 잘 알지? 라는 공감 요소를 제일 먼저 적어놔야 됩니다. 근데 블로그 처음에 뭐 합니까? 날씨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인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적어도 돼요. 글을 딱 들어왔는데 내 전곡을 찌를 만한 질문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게 더 많은 후킹이 될 거예요. 그래서 후킹 요소에는 독자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문장을 배치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든다라고 하면 내가 식단 관리하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결국 실패해서 요요에 빠지셨나요? 라고 하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맨날 고구마 닭가슴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너무 쉽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다이어트 식단 관리에 좀 너무 지쳐있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후킹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입증이 뭐냐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우리 옆집 아저씨인지 윗집 아줌마인지 또는 10년차 베테랑 트레이너인지 다이어트 전문 뭐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지 글을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글의 신뢰도, 글의 가치가 달라지죠. 아까 처음에 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겪고 있으셨습니까? 저는 몇 년 동안 트레이너 활동을 하면서 매년 뭐 이렇게 수십 명의 다이어트 회원님들을 만났고 제가 트레이너를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률 70% 이상의 뭐 이만큼 감량을 시켜줬던 그런 경력이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 찐이네 라고 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도입부 두 번째 가치 입증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행동 유도가 뭐냐면 우리가 PT 받으세요, 문의 주세요, 무료 체험하세요, 뭔가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내가 쓰는 이야기가 이제 행동 유도라는 건데, 요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네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 사실 내 PT 회원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번에 공짜로 알려줄 거니까 꼭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봐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도입부에 이렇게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날씨 얘기하고 뭐 건강 얘기하고 명절 인사하고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네,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 카피라이팅을 아까 스위트 스팟을 해가지고 딱 작성해놓고 도입부에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읽었다. 그러면은 이제 한 60% 70%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 글을 읽으러 들어온 사람한테 실질적인 이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이어트 식단 알려줄게요 해서 들어와가지고 도입부에 거창하게 말했는데 본문에서 이상한 운동 루틴만 알려주고 있어. 또는 전혀 상관없는 벌크업 루틴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김치찌개 먹으러 들어가는데 메뉴판에 된장찌개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가게에 나가겠어요? 나가지 않겠어요? 들어와 있지 않고. 그렇죠? 본문에서는 독자들이 진짜 얻어갈 수 있는 정보를 제시를 해가지고 진짜 유익한 정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 가치가 올라갑니다. 제가 블로그에, 아니 제 인스타그램에 막 카드뉴스 올리는 거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이상하게 많이 가르쳐주죠. 공짜로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제 계정을 팔로우하고 들어와서 돈을 막 5만 원, 10만 원씩 쓴단 말이죠. 이런 이득을 제시해서 내 신뢰도를 높이는 활동들이 결국에 나한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호혜성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처음 들어봤죠. 근데 다들 아는 감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가이쌤 생일날 기프티콘을 5만 원짜리 보내줬어요. 그럼 제 생일날 쌩 깔 거예요? 쌩 까진 않겠죠. 뭐 같은 가치를 주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면 대개는 그게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되갚아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호혜성이라고 해요. 실제로 저도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면서 뭐 이것저것 DM으로 되게 귀찮게 많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뭐 마케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 대가 없이 알려줘요. 상담도 좀 자세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을 구매를 해요. 그게 나한테 충성 고객을 만드는 과정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글에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 이득을 제시했다. 내가 이야기한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 살을 뺐다 성공적으로. 그러면 나라는 트레이너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맞죠? 이 사람이 알려준 방법대로 했는데 너무 좋은데? 실제로 운동까지 가보면 어떨까? 만나서 레슨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얻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혜성을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글을 양질의 정보로 잘 채워 넣었어요. 마무리를 해야겠죠. 여기서 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글 마무리에 들어갈 내용들은 행동 요구, 그 다음에 플레이스 태그,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 요구 문장. 글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번 오세요. 와서 나한테 이런 상담도 그냥 받아보시고 PT 체험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으러 오십시오. 근데 이게 조금 매번 다 공짜로 해주긴 좀 그렇고 한 달에 몇 명만 받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긴급성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글을 읽은 사람이 나한테 했으면 좋겠다 싶은 행동들을 명확하게 딱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행동 요구 문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글 마무리를 하고 여기 밑에는 플레이스 태그 제일 중요하죠. 이거 안 하면 내 글이 우리 센터 플레이스에서 사라집니다. 안 보입니다. 그냥 검색을 해야만 뜨는 거기 때문에 센터를 검색하기 위해서 들어온 트래픽들을 잘 이끌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바구니로 담아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문의가 들어오겠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서로의 경쟁 상대입니다. 그죠? 자, 플레이스 태그를 걸고 같이 읽어볼 만한 글을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주제가 다이어트다 라고 해서 다이어트에 실제로 성공했던 내 회원님의 사례를 적어놨다 라고 하면 다이어트 식단 관리에 관한 팁을 같이 태그를 해 놓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다이어트 할 때 체지방 감소를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뭐 유산소 운동 방법이라든지 주차별 뭐 웨이트 루틴이라든지 이런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한 두세 개 정도 더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들어왔어요. 내가 쓴 글을 다 이렇게 소비를 해서 트래픽 하나가 좋네 좋은 글이네 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내가 설계해 놓은 글로 들어와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있어. 또 보는 거예요. 내가 발행해 놓은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면서 돌고 돌면 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돼요? 나는 교주가 되는 겁니다. 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한테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이런 글들을 쌓아놓고 발행해서 계속 돌릴 수 있는 콘텐츠가 많으면 이게 약간 복리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블로그에 딱 들어왔는데 후기도 엄청 많고 전문성을 볼 수 있는 정보성 글도 많이 있고 그렇게 설계를 세팅을 해놓는다면 회원 모으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한 달에 15개 정도? 이틀에 하나 쓴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 보통 트레이너들이 문의를 받기 위해서 이 구조 안에다가 링크를 걸죠. 그렇죠? 인스타그램을 걸기도 하고 카카오 오픈 채팅을 걸기도 하고 그게 상위 노출의 감점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이 트래픽이 자기네 네이버 안에서 머무르길 원하는 광고 회사예요. 네이버의 주 수입원이 광고 수익인데 만약에 글을 실컷 다 읽게 해놓고 마지막에 뭐 인스타그램으로 트래픽이 빠져나간다 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트래픽이 많이 돌아야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안 좋아하겠죠. 오픈 카톡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은 링크는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의를 어디로 받냐?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댓글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댓글에다가 글 마무리 행동 요구 문장 있죠. 이거를 적을 때 나한테 체험 이렇게 받고 싶으면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를 해주세요 라고만 적어 놓으시고 댓글에다가 내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리틀리 얼마나 열심히 세팅해 놨습니까? 그렇죠? 리틀리에 들어가면 내 후기들 더 많이 볼 수 있고 커리어며 사진이며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약할 수 있게 우리가 설계도 해놨어요. 리틀리 주소를 댓글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트래픽이 빠져나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댓글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 글 자체에서 트래픽이 빠져나가기 못된 짓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댓글은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쓰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썼다 하고 발행을 딱 누르잖아요. 절대 바로 누르시면 안 돼요. 일단 저장해 놓으시고 한 2-5시간 있다가 꼭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글에 몰입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어색한 문장이나 또는 추가하고 싶거나 수정하고 싶은 내용들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글은 절대 바로 발행하지 마시고 한 타임 좀 숨을 돌렸다가 다른 거 하다가 머리를 좀 환기를 시키고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글이 조금 수정할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정 하나당 키워드 하나만 상위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뭐 2개도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써도 2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주로 메인으로 트래픽을 잡아야 되는 검색량이 가장 많은 부산시청 PT를 상위에 글을 띄우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준원쌤이 열심히 해가지고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다음에 똑같이 부산시청 PT로 글을 하나 더 썼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요. 그럼 부산시청 PT를 검색했을 때 우리 마이루틴즘에 대한 그 글들은 하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전부 다 글을 써가지고 부산시청 PT의 상위를 다 먹었어요. 물론 가능하진 않겠지만 글이 하나가 있을 때보다 2개, 3개, 4개가 마이루틴짐에서 발행을 한 글들이 올라가 있다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플레이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게 결국 우리 다 같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명만 이렇게 열심히 막 쓴다고 해서 대단히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를 정해놓고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 키워드로 각자 글을 몇 개씩 써봅시다. 글을 5개를 썼어요. 이런 구조에 맞춰서. 하나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면 5명, 6명이서 글 하나씩
상위를 먹는다. 10등 안에 우리 글이 5개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마이루틴즘 인마들은 뭔데 글이 이래 많노 하고 찾아본단 말이죠.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그런 길인 거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만약에 아까 부산시청 PT를 잡았다 라고 하면 다음에는 부산시청 한글 PT 이렇게 잡으시면, 또는 뭐 부산시청 헬스장, 헬스. 중요한 거, 백과사전을 만들면 안 됩니다. 글을 썼을 때 줄이 막 이렇게 눈이 보자마자 피로해요. 아우 씨 이게 뭐야 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죠. 핸드폰 화면 작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기 싫은 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3줄, 4줄 정도 작성을 하시고 텀을 많이 두세요. 많이 두시고 또 문단을 작성하고 또 텀을 두고 중간에 관련된 이미지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읽는 사람들의 눈의 피로도를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띄워서 이 문단이 좀 예쁘게 끊어지면 읽기가 편합니다. 그죠? 근데 글이 막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끝나고 이상하게 구성이 되면 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에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글을 쓸 때 PC에서 우리가 보통 글을 쓰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버튼이 한 개 있어요. 그러면은 PC 화면에서 쓰기, 뭐 태블릿 화면에서, 모바일 화면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화면은 이렇게 좁고 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단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이 폭을 줄여주거든요. 거기에 맞춰 쓰시면 유입됐을 때 글자 이 문단 모양이 많이 안 깨지게 좀 글을 예쁘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은 되도록 가로로 넓은 사진을 쓰세요. 모바일은 화면이 길기 때문에 세로로 긴 화면을 쓰게 되면 내리다 보면 글이 여기 막 있어요. 사진이 이만큼 크게 나오기 때문에 사진만 나와요. 글이 또 이렇게 있어요. 안 돼요. 글이 있고 사진이 있고 글이 있고 한 화면에 이렇게 담기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가로로 넓은 이미지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한 50분? 45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면 다 기억이 날까요? 채민쌤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저번에 제가 보내드린 링크, 이거를 나중에 끝나고 링크를 다시 한번 재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블로그에 관한 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복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 이거를 다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찍어서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려놓을 거예요. 링크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그러면은 글 보다가 좀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지금 제가 막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PPT를 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뭐 예시를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링크 안에 자료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파는 거니까 필살기를 다 담아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엄청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다른 이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저는 딴 사람들은 저한테 돈 주고 사는데 뭐 쌤들한테 내가 돈 받겠습니까? 필요하면 다 드릴 테니까 공부해 보시고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꼭 물어보시고. 저는 선생님들이 사실 뭐 돈을 뭐 100만 원을 벌어가든 200만 원을 벌어가든 저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벌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성향이 좀 그런데 내가 뭔가 이렇게 블로그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뭐 인스타 콘텐츠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트레이너를 오래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또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좀 해볼래요? 저거 해볼래요? 막 알려주거든요. 저 쌤한테 뭐 이거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우리가 PT 수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회원들이 저 회사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하면은 나도 진 빠지고 하기 싫죠. 근데 열심히 와가지고 막 개인 운동하는 회원들 보면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나도 열심히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오가거나 한다면은 저는 그거에 3배, 4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블로그 쓰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혹시 검색량 네. 마피아네 다른 사이트에 있죠. 근데 마피아넷 써보니까 불편한 게 있었어요? 혹시나 다른 사이트 혹시나 그 사이트들마다 다른 그 뭐지? 검색하는 엔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걔네들이 검색량을 일단은 처음에 마피아넷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쌤한테 알려줬죠. 그 다음에 네이버에 광고라고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에 들어가면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판다 랭크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뭐 네이버 광고에 따로 가입해야 되고 찾아 들어가야 되고 좀 귀찮아요. 근데 판다 랭크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좀 많이 썼었던 건데 3가지를 다 검색을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키워드 검색량을 추출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키워드에 대한 이 검색량만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마피아넷이에요. 네. 근데 판다 랭크에 들어가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뭐 카톡방에 링크로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 블로그 발행량이랑 뭐 월간 이 키워드로 내가 상위 노출됐을 때 어느 정도 상위에 노출되는지 뭐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얘는 알려줘요. 근데 로딩이 좀 걸리는 거 아무튼 뭔가 좀 불편해서 그냥 키워드 검색량만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기는 씁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네이버에서 네. 유입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검색량이 많은 시간. 시간대 말고 요일은 있어요. 시간대는 우리가 일반 회사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네. 아침에 우리가 9시에 출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하죠. 그러면 출근 전에 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검색량이 올라가요. 업무 시간이 떨어져요. 점심시간에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또 올라가요. 거의 이런 분포였어요. 예, 뭐 완전히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검색 시간을 고려를 크게 안 해도 되는 게 글을 발행하고 다음 날 확인해야 돼요. 내가 글을 딱 올리잖아요. 그럼 바로 이게 네이버에 뜨지 않고 한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 블로그를 뭐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아침에 예약을 걸어둘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발행 시간은 뭐 아침에도 쓰고 점심에 쓰고 저녁에 쓰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인스타처럼 단발적으로 뭐 날아가 버리는 그게 아니라 네이버 플레이스에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박가희 트레이너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생겨서 선생님 블로그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볼 거 아니에요, 써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막 실시간으로 뭔가를 경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발행 시간은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써도 돼요. 네. 궁금한 거 없습니까, 두 분은?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질문? 네. 블로그 점수가 있어요. 블로그 지수. 네. 감소시키는 좀 크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링크를 삽입해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센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센터 사진 넣죠. 근데 맨날 똑같은 사진 넣어요. 센터 사진을 예를 들어 20장을 매번 똑같은 게시글에 계속 쓴다고 치면 그건 유사문서 또는 뭐 이런 뭐 새롭지 않은 정보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런 게 조금 감점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말이 안 이어지게 우리 부산시청 헬스장 마이루틴짐에서는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노리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네이버 봇에서 이 광고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키워드, 우리가 부산시청 헬스, 부산시청 PT 이렇게 그냥 단순히 키워드를 많이 반복하는 거는 몇 년 전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된 마케터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본문에 키워드를 계속 집어넣어라. 의미 없는 샵 해시태그 해가지고 부산시청 헬스 PT 뭐 넣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냥 상위 노출되는데 중요한 거는 글의 주제, 그리고 이 주제를 검색한 사람들의 의도에 맞는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글의 전체적인 이 구조와 흐름, 이런 적합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주제, 네이버 블로그의 지수를 검색하는 사이트에 보면 내가 쓴 글에 대한 점수를 매겨줘요. 그게 판다랭크에서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점수가 얼마나 잘 나와 있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어트 주제면 거기에 맞는 정보를 넣는 거. 그리고 AI 쓰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건데 무조건 쓰기는 써야 돼요. 근데 얘가 메인이 아니라 어쨌든 나라는 트레이너가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해야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체가 돼서 얘가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보통 교육해서 가르쳐주면 그냥 계속 찍어내더라고요. 누가 보겠어요. 예. 그리고 AI로 한 번에 이렇게 딱 복사해가지고 나온 값을 블로그에 그대로 옮기면 이 텍스트 안에 뭐 보이지 않는 코드가 묻어 있다고 해요. AI로 발행한 뭐 시기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은 글이 아니죠. 네이버에서는 이제 독창적인 정보를 담은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그런 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다행인 거는 우리가 쓰는 부산시청 헬스장, 부산시청 PT, 거제동 헬스 PT 이런 것들은 2주만 관리해도 첫 페이지 먹을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이 구조만 잘 지키면. 그래서 안에 어떻게 좀 내용을 알차게 담을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빠져먹은 게 뭐냐면, 블로그는 이 고객의 불신 요소가 있죠. PT를 받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웨이트를 하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듣는 이 트레이너 뭐 자격증도 없고 지 몸도 한번 안 만들어 보고 이런 불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박을 계속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격이 눈탱이 안 치고 적당하네, 또는 이 트레이너 후기가 많네, 잘하나 보다, 카톡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 막 피드백 주는 거 봤어요. 이 사람은 수업 끝나고 쌩 까는 트레이너들하고 다르네. 또는 식단 관리 이렇게 했는데 살 빠진다고? 이렇게 좀 불신에 대한 요소들의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이 구조에 맞춰서 블로그에 담아 놓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서 다 쓰고 나서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이거를 읽어봤을 때 이게 좀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주변 동료들한테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몰입되어 있어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단톡방에다가 자기가 쓰는 글의 링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트레이너, 만약에 가이쌤이 하나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 5, 6명이서 그 글을 들어가서 한 번씩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글의 점수가 계속 붙어요. 외부에서 트래픽이 발생해서 네이버로 들어갔잖아요. 제일 좋아요. 제가 네이버 쇼핑몰에서 강아지 옷을 팔 때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기타 플랫폼에서 이 트래픽이 발생해서 네이버에서 구매가 나왔다? 라고 하면 내가 올려놓은 상품의 순위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대단한 가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외부 손님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우리도 직원을 만약에 채민쌤을 뽑았는데 회원을 20명을 데리고 왔어. 얼마나 예쁘겠어요. 똑같습니다.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트래픽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비를 해주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글의 순위에도 도움이 되고
각자가 느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수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적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카톡방에서 소통을 하시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올려놓으면 보겠지만 이렇게 좀 올리는 게 좀 부끄럽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쓴 글이 또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남들한테 확 비춰졌을 때 좀 이 디스 걸면 어떡하지? 좀 비판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마음의 벽이 또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게 좀 어려우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글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피드백도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블로그 교육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